남편이 내민 이혼 서류. 웃으면서 도장 찍어줬습니다. 친정아버지 사업이 망한 그날, 남편은 조용히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저는 울지도 화도 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웃으면서 도장을 찍어줬죠. 남편은 몰랐습니다. 그날의 웃음이 제 마지막 인내였다는 걸요.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삶의 지혜를 나누는 주마등 인생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딘가에서 저의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박선영은 63세 나이에도 여전히 단정한 단발머리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늘 차분한 색의 블라우스와 정갈한 치마를 입은 그녀는 젊은 시절 동네에서 미인으로 소문났던 흔적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30년 결혼 생활의 고단함은 그녀의 얼굴 곳곳에 깊은 주름으로 새겨져 있었죠. 선영은 겉으로는 말수가 적고 순한 며느리였습니다. 시댁 식구들 앞에서는 늘 고개를 숙이고 친정 식구들 앞에서도 큰 소리 한 번 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남들이 모르는 특별한 능력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숫자와 서류에 대한 감각이었죠. 결혼 전 선영은 작은 회계 사무실에서 5년간 일했습니다. 장부 정리, 세금 계산, 계약서 검토 그녀는 그 일을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결혼과 동시에 시어머니의 강요로 일을 그만뒀고 그 후로는 평범한 가정주부로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선영의 머릿속에는 여전히 숫자들이 또렷하게 살아있었습니다. 남편 회사의 대출 이자율, 친정아버지가 보낸 돈의 정확한 액수, 집 명의가 바뀐 날짜. 그녀는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단 한 번도 그 사실을 남편에게 말한 적은 없었지만요. 선영은 오늘도 조용히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오래된 가계부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 가계부 속에는 30년간의 모든 돈의 흐름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죠. 아무도 모르게 말입니다. 남편 최영수는 66의 나이에도 여전히 말쑥한 정장 차림을 고집했습니다. 밖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그를 가정적인 최고의 남편이라고 칭찬했죠. 실제로 영수는 결혼 초반 몇 년간은 선영에게 꽤 괜찮은 남편이었습니다. 결혼 첫 해 영수는 선영의 생일마다 꽃다발을 사왔습니다. 주말이면 함께 영화를 보러 갔고 친정에 갈 때면 아버지께 과일 한 상자씩 꼭 사들고 갔죠. 선영은 그런 영수가 좋았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은 자주 하지 않았지만 행동으로 보여주는 남자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변화는 서서히 찾아왔습니다. 영수가 작은 건설 자재 도매업을 시작하면서부터였죠. 처음에는 월세 가게로 시작했지만 사업이 조금씩 커지면서 더 큰 자금이 필요해졌습니다. 여보, 장인어른께 조금만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이번 기회만 잡으면 우리 형편이 확 나아질 것 같은데. 영수는 선영의 손을 잡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이 성공하면 자신도 친정도 모두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때만 해도 그녀는 순진했습니다. 선영의 친정아버지 박만수는 작은 철거 전문 건설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규모는 크지 않았지만 평생을 성실하게 일해온 덕분에 제법 안정적인 수입이 있었죠. 아버지는 사위를 신뢰했습니다. 사위가 잘 되면 딸도 편한 법이지. 젊은 사람 힘 좀 보태줘야지. 아버지는 그렇게 말하며 사업 자금 3천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영수는 고개를 깊이 숙이며 감사하다는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선영은 그런 두 사람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죠.
하지만 그때 그녀는 몰랐습니다. 그 돈이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요. 사업은 생각보다 빠르게 확장됐습니다. 영수의 회사는 몇 년 사이에 직원이 10명이 넘는 중소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월세 사무실은 자가 건물로 바뀌었고 낡은 승용차는 최신형 수입차로 교체됐죠. 선영의 생활도 달라졌습니다. 좁은 빌라에서 살던 가족은 강남의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기뻐하며 동네 사람들에게 자랑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얼마나 사업 수완이 좋은지 몰라요. 이제 이 집도 우리 것이고 차도 새로 샀다니까요. 하지만 선영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아파트가 누구 명의인지, 그 차를 살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를요. 집 계약서에는 선영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차량 구입 자금은 친정아버지에게서 또다시 빌린 5천만 원이었습니다. 장인어른, 이번에도 조금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곧 큰 프로젝트가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때 이자 붙여서 꼭 갚겠습니다. 영수는 언제나 공손했습니다. 아버지는 또다시 고개를 끄덕였죠. 선영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 한편이 불편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을 믿고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선영의 눈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영수가 친정에서 돈을 받아올 때마다 회사 장부에는 그 돈이 기록되지 않는다는 사실을요. 그녀는 조용히 자신의 가계부에 날짜와 금액을 적어 넣었습니다. 언젠가는 필요할 거라는 예감이 들었으니까요. 시간이 흐르면서 영수의 태도는 조금씩 변했습니다. 결혼 초반의 다정함은 어느새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무관심과 짜증이 자리 잡았죠. 선영이 너는 집안일이나 잘하면 돼. 회사 일은 신경 쓰지 마. 영수는 점점 선영을 멀리했습니다. 주말에도 골프 약속이 잡혔다며 나가기 일쑤였고 명절에도 회사 거래처 사람들과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선영은 혼자 시댁 차례를 준비하고 혼자 설거지를 했습니다. 시어머니 김옥부는 그런 며느리를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89의 나이에도 여전히 또렷한 정신으로 며느리를 감시했죠. 선영아, 이번 추석 차례상 준비는 제대로 했니? 우리 집안은 격식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선영은 묵묵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어머니의 차가운 눈빛이 등을 따갑게 찔렀지만 그녀는 참았습니다. 참는 것이 그녀가 배운 유일한 생존 방식이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선영은 영수의 서재에서 우연히 서류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은행 대출 계약서였는데 연대보증인 란에 선영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영은 그 서류에 도장을 찍은 기억이 없었습니다. 여보, 이건 무슨 서류예요? 선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영수는 서류를 낚아채듯 빼앗으며 짜증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알 필요 없는 거야. 그냥 회사 운영하는 데 필요한 서류니까 신경 쓰지 마. 선영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녀는 조용히 자신의 공인인증서와 도장을 찾아 안전한 곳에 숨겨뒀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은행에 전화를 걸어 자신 명의로 된 모든 계약 내역을 조회했죠.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선영 명의로 된 연대보증 계약이 3건이나 있었고 그 금액은 모두 합쳐 2억 원이 넘었습니다. 선영은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선영은 달라졌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조용한 아내였지만 속으로는 차근차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남편이 잠든 후 그녀는 서재에 들어가 서류들을 하나씩 복사했습니다. 계약서, 통장 내역, 부동산 등기부등본 모든 것을 빠짐없이 정리했죠. 친정아버지의 사업에 위기가 찾아온 것은 그로부터 1년쯤 지난 후였습니다. 건설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철거 물량이 급격히 줄어들었고 그나마 따낸 공사도 대금 지급이 늦어지기 일쑤였습니다. 아버지, 요즘 힘드시죠? 제가 뭐 도와드릴 일 없을까요? 선영이 친정에 들렀을 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88배 아버지는 허리가 많이 굽어 있었지만 여전히 작업복을 입고 현장을 뛰어다니고 있었죠. 괜찮다, 괜찮아. 이 정도 어려움은 견딜 수 있어. 너는 내 살림이나 잘 챙겨라. 아버지는 손을 내저으며 웃었지만 선영은 알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눈가에 깊은 피로가 서려 있다는 것을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선영의 가슴은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친정의 사정이 어려워지자 영수의 태도가 눈에 띄게 차가워진 것입니다. 전화로 친정아버지와 통화할 때면 귀찮다는 듯 인상을 찌푸렸고 명절에도 친정에 가자는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요즘 장인어른 사업이 안 좋다면서 우리도 여유가 없는데 괜히 돈 이야기 나올까봐 부담스러워. 영수는 선영에게 대놓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선영은 차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친정에서 받은 돈이 얼마인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으니까요. 시어머니의 태도는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선영아, 내 친정 형편이 안 좋다고 들었는데 사실이니? 혹시 우리한테 도움을 청하려고 하는 건 아니겠지? 선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차가운 눈빛은 며느리를 짐덩어리 보듯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선영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30년간 참고 살아온 모든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시댁 식구들 앞에서 늘 고개를 숙이고 친정에서 돈을 보낼 때마다 미안해하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죠. 그녀는 조용히 일어나 서재로 갔습니다. 그리고 지난 1년간 몰래 복사해둔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계약서, 통장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친정아버지와 남편 사이에 오간 차용증 모든 것이 빠짐없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선영은 그 서류들을 찬찬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회계사무실에서 일하던 시절의 감각이 되살아났습니다. 숫자들이 말을 걸어왔고 계약서의 허점들이 눈에 들어왔죠. 그녀는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첫째,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는 선영 단독 명의였습니다. 둘째, 영수가 받은 친정의 돈은 모두 차용증이 있었지만 단 한 푼도 갚지 않았습니다. 셋째, 영수 명의의 회사 건물에는 은행 담보대출이 과다하게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선영은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웃음이었죠. 그녀는 조용히 서류를 다시 숨기고 침대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선영은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며칠 후 선영은 조용히 법무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혼자서 갔죠. 나이 지긋한 법무사는 선영이 가져온 서류들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부인, 이 서류들을 보니 상황이 복잡하시네요. 그런데 다행히 아파트가 부인 단독 명의라는 점, 그리고 시댁에 빌려준 돈의 차용증이 모두 있다는 점이 유리합니다. 법무사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선영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모든 것을 받아 적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제가 만약 이혼을 하게 된다면 제 재산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법무사는 잠시 선영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놀라움과 존경이 동시에 담겨 있었죠. 부인께서 지금까지 잘 준비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영은 그날 2시간 동안 법무사와 상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지 않아도 된다는 확신이 들었죠. 친정아버지의 부도 소식은 그로부터 한 달 후에 터졌습니다.
아버지는 결국 오래된 거래처의 부도로 인해 연쇄부도 위기에 몰렸고 평생 일군 회사는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선영이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을 때 아버지는 뇌졸중으로 쓰러져 있었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너무 큰 스트레스를 받으신 것 같습니다. 당분간 안정이 필요합니다. 선영은 아버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거칠고 주름진 손이었습니다. 평생 일만 하시며 가족을 위해 희생하신 손이었죠. 선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저녁 선영이 집에 돌아왔을 때 영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선영을 보자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선영아, 우리 이야기 좀 하자. 그 목소리에는 차가움만이 가득했습니다. 선영은 그 순간 알았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라는 것을요. 영수는 테이블 위에 서류 봉투를 놓았습니다. 하얀 봉투 겉면에는 이혼합의서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인쇄되어 있었죠. 뭐예요, 이게? 선영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으니까요. 열어보면 알아. 우리 이제 각자의 길을 가는 게 좋을 것 같다. 영수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마치 업무 보고를 하듯 차분한 어조였죠. 선영은 봉투를 열어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혼 사유란에는 성격 차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30년을 살았는데 이제 와서 성격 차이라니요. 선영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감정이 실렸습니다. 하지만 영수는 시선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할게. 장인어른 사업이 망했잖아. 이제 너네 친정은 우리한테 짐이 될 거야. 나도 내 사업이 있고 어머니도 나이가 많으셔. 더 이상 부담을 질 수 없어. 영수의 말은 칼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선영은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애써 참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서류를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그럼 위자료는요? 재산 분할은요? 영수는 비웃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무슨 위자료를 바래? 내가 이 집안에 뭘 보탠 게 있다고? 오히려 친정에서 받은 돈으로 내가 사업을 키운 거잖아. 그 돈도 다 투자해서 없어졌고 재산 분할할 것도 없어. 선영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이혼합의서를 다시 찬찬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역시나 위자료는 없음으로 체크되어 있었고 재산 분할도 해당 사항 없음으로 되어 있었죠.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선영이 말했습니다. 영수는 짜증스럽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뭘 생각해? 어차피 너한테 선택권이 있나? 빨리 결정해줘.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가 선영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89의 나이에도 여전히 꼿꼿한 자세로 서 있었죠. 선영아, 들어가도 되니? 시어머니는 허락도 받지 않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선영 옆에 앉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영수한테 들었다. 이혼 이야기. 선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나도 예상했었어. 내 친정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지만 언젠가는 문제가 생길 거라고 생각했거든. 돈 없는 집 딸은 끝까지 짐이 되는 법이야. 시어머니의 말은 가시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선영은 꾹 참으며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순순히 이혼해줘. 영수도 이제 60이 넘었어. 새 출발할 시간이 필요하단다. 내가 붙들고 있으면 우리 아들만 힘들어. 시어머니는 마치 당연한 일을 이야기하듯 말했습니다. 그리고 일어서며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위자료 같은 건 기대하지 마. 우리 집안 재산은 한 푼도 내 손에 들어갈 수 없어. 알아들었지? 문이 닫히고 선영은 혼자 남았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었죠. 이 집이 누구 명의인지를요. 선영은 그날 오후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의식이 흐릿한 상태였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쓴 아버지의 모습을 보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아버지. 선영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는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하다 선영아, 아빠가 너한테 빚만 지우고. 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선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아버지 잘못이 아니에요. 제가 다 해결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선영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영은 아버지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 병원을 나오는 길, 선영은 가방 속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저장해둔 번호를 눌렀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이었죠. 여보세요. 저 지난번에 상담 받았던 박선영입니다. 지금 시간 괜찮으시면 사무실로 가도 될까요? 선영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에서 선영은 2시간 동안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가져온 서류들을 모두 펼쳐놓았습니다. 영수 명의의 회사 서류, 아파트 등기부등본, 친정아버지와의 차용증, 은행 대출 계약서. 지난 1년간 몰래 준비한 모든 것이었죠. 법무사는 서류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부인, 잘 준비하셨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선영은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무사는 메모지에 뭔가를 적으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이 아파트는 부인 단독 명의입니다. 남편 측에서 재산 분할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둘째, 시댁에 빌려준 돈은 차용증이 있으니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셋째, 법무사의 설명을 들으며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계획이 하나씩 정리되고 있었습니다. 그럼 제가 먼저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그 다음에 채권 추심을 하는 게 좋을까요? 선영의 질문에 법무사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부인, 왜 먼저 이혼에 합의하시려고 하십니까? 선영은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남편을 완전히 안심시켜야 해요. 제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게 해야죠. 그래야 나중에 더 확실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법무사는 선영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조용하고 차분한 외모 뒤에 숨은 강인함이 느껴졌죠.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사흘 후 선영은 이혼합의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영수는 그 모습을 보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현명한 선택이야. 서로 좋게 헤어지는 게 맞지. 영수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선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미소만 지었을 뿐이죠. 그럼 짐은 천천히 싸. 1달 정도 시간을 줄게. 영수는 마치 큰 선심을 쓰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요. 선영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영수는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역시 쟤는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순진한 여자야. 하지만 영수는 몰랐습니다. 선영이 지금 웃고 있는 진짜 이유를요. 그녀는 이미 모든 준비를 끝낸 상태였습니다. 이혼이 성립되는 순간 진짜 게임이 시작될 거라는 것을요. 그날 밤 선영은 조용히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것을 가져갈 필요는 없었습니다. 옷 몇 벌과 중요한 서류들만 챙겼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지난 1년간 모아둔 모든 증거 자료들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이혼이 정식으로 성립된 날 선영은 작은 단칸방으로 이사했습니다.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40만 원짜리 낡은 원룸이었죠. 창문은 작았고 벽지는 곳곳이 벗겨져 있었습니다. 선영은 짐을 풀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30년간 살아온 넓은 아파트와는 너무나 대조적인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홀가분했죠. 이제 시작이야. 선영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내 책상 위에 펼쳐 놓았습니다. 법무사에게 받은 서류, 은행 증명서, 차용증 사본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선영은 휴대전화를 꺼내 법무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혼 성립됐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진행해 주세요. 문자를 보내고 선영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작은 창문 너머로 저녁 하늘이 보였습니다. 구름 사이로 해가 지고 있었죠. 선영은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영수 씨, 이제 당신 차례예요. 한편 영수는 이혼 후 한결 가벼워진 기분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선영이라는 짐을 벗어낸 것 같아 속이 시원했죠. 역시 결단을 내리길 잘했어. 저 여자 친정까지 떠안고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지. 영수는 시어머니에게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했다, 아들. 이제 너도 새 출발할 수 있겠구나. 나이는 좀 있지만 조건 좋은 여자 만나면 재혼도 할 수 있어. 두 사람은 마치 큰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곧 날아올 폭탄에 대해서요. 이틀 후 영수의 회사로 한 통의 등기우편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은 법무법인 정이었습니다. 영수는 의아해하며 봉투를 뜯었습니다. 내용 증명이었습니다. 선영의 이름으로 발송된 채권 추심 요구서였죠. 영수는 서류를 읽다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무슨... 서류에는 명확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선영의 친정아버지가 영수에게 빌려준 총 2억 3천만 원에 대한 반환 요구, 그리고 지난 10년간의 이자까지 합친 금액은 3억 원이 넘었습니다. 영수는 급히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변호사의 대답은 냉정했습니다. 사장님, 이 차용증들은 모두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게다가 연대보증인으로 사장님의 서명도 있고요. 이건 피하기 어렵습니다. 영수는 황당했습니다. 선영이 이런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으니까요. 저 여자가 감히... 영수는 이를 갈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법무사는 정확하게 법적 절차를 밟고 있었고 영수는 대응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영수는 선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선영은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궁금하신 것은 법무사를 통해 문의해 주세요. 영수는 휴대전화를 집어던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화를 내도 소용없었습니다. 게임은 이미 시작됐고 선영이 먼저 술을 둔 상태였으니까요. 선영은 단칸방 책상에 앉아 노트북을 켜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은행 계좌 내역이 떠 있었죠. 그녀는 지난 30년간의 모든 금융 거래 내역을 하나하나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역시 선영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영수 명의의 회사 계좌에서 친정아버지가 보낸 돈이 들어온 흔적은 있었지만 그 돈이 어디로 빠져나갔는지는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선영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과거 회계사무실에서 일하던 시절의 경험을 떠올렸습니다. 돈의 흐름을 추적하는 방법, 숨겨진 계좌를 찾는 방법, 모든 것이 기억 속에 남아 있었죠. 선영은 며칠 동안 밤낮 없이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영수 명의가 아닌 선영 명의로 개설된 계좌가 3개나 있었던 것입니다. 이건 내가 만든 적이 없는데. 선영은 은행에 전화를 걸어 확인했습니다. 그 계좌들은 모두 10여 년 전에 개설됐고 현재 잔액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과거 거래 내역을 보니 큰 금액이 들어왔다 나간 흔적이 있었죠. 선영은 직접 은행을 방문했습니다. 창구 직원은 오래된 거래 내역을 출력해줬습니다. 선영은 그 서류를 받아들고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이 돈은 친정에서 받은 돈이었어. 영수는 친정에서 받은 돈을 선영명의 계좌에 넣었다가 바로 자신의 비자금 계좌로 빼돌렸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선영이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구조였죠. 선영은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과거 서류들을 뒤지다가 오래된 부동산 계약서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15년 전 영수가 구입했다는 지방의 토지 매매 계약서였습니다. 계약서를 자세히 보니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매수인 이름이 선영으로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선영은 그런 토지를 산 기억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것도 내 명의로. 선영은 등기소를 방문해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았습니다. 역시나 그 토지는 선영 명의로 등재되어 있었고 현재 시세는 8억 원 정도였습니다. 선영은 법무사에게 달려갔습니다. 법무사는 서류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인, 이건 남편분이 부인 명의를 도용한 겁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부인 소유가 맞습니다. 이 토지는 부인이 처분할 수 있어요. 선영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영수가 자신의 재산을 지키려고 선영 명의로 해둔 것이 오히려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것이었죠. 그럼 제가 이 토지를 팔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법무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법적으로 부인 소유니까요. 다만 남편 측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는 있겠지만 명의가 부인으로 되어 있는 한 처분권은 부인에게 있습니다. 선영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계획이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었습니다. 선영은 집으로 돌아와 과거 서류들을 더 뒤졌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뿐만 아니라 영수 명의의 회사 건물에도 선영이 연대보증인으로 등록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건 위험한데. 선영은 걱정이 됐습니다. 만약 영수의 회사가 부도나면 연대보증인인 자신도 책임을 져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생각했습니다. 이것도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선영은 법무사에게 다시 전화했습니다. 제가 연대보증인이면 채권자 입장에서 회사 자산에 대해 알 권리가 있지 않나요? 법무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연대보증인은 채무 상황을 알 권리가 있고 필요하다면 담보권 실행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획의 마지막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죠. 며칠 후 선영은 영수의 회사 거래 은행을 방문했습니다. 그녀는 연대보증인 자격으로 대출 현황을 조회했습니다. 은행 직원이 내민 서류를 보고 선영은 놀랐습니다. 영수의 회사는 현재 은행 대출이 15억 원이 넘었고 그 대부분이 회사 건물을 담보로 받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실제 수익은 대출 이자를 갚기에도 빠듯한 상황이었죠. 이 상태로 가면 곧 부도가 나겠는데요. 선영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은행 직원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대보증인이시니 미리 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선영은 은행을 나와 바로 법무사 사무실로 갔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제가 연대보증인 자격을 포기하고 싶습니다. 가능한가요? 법무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일단 보증을 선 이상 쉽게 빠져나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법무사는 선영에게 몇 가지 법적 절차를 설명해 줬습니다. 선영은 조용히 듣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영의 첫 번째 행동은 지방 토지를 처분하는 것이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매물을 내놓았고 한 달 만에 7억 5천만 원의 매매 계약이 성사됐습니다. 계약금이 들어온 날 선영은 은행 통장을 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평생 처음 보는 큰 돈이었죠. 하지만 선영은 그 돈을 함부로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안전한 곳에 예치해 두었습니다. 아버지 병원비도 내고 나중을 위해 남겨둬야 해. 선영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를 준비했죠. 이틀 후 영수에게 또 한 통의 내용 증명이 날아갔습니다. 이번에는 토지 처분에 대한 통지였습니다. 영수는 그 서류를 받아들고 경악했습니다. 뭐야 이게? 그 토지가 선영이 명의였어? 영수는 급히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의 대답은 똑같았습니다. 사장님 명의가 부인으로 되어 있으면 법적으로는 부인 소유입니다. 사장님이 돈을 냈다고 해도 증명할 방법이 없으면 소용없습니다. 영수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자신이 세금을 피하려고 선영 명의로 해둔 것이 이렇게 돌아올 줄은 몰랐던 것이죠. 선영은 다음으로 은행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연대보증과 관련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였죠. 그녀는 은행 측에 정식으로 보증채무 이행 청구권을 행사했습니다. 연대보증인으로서 주 채무자인 회사의 재무 상태가 불안정하니 담보자산에 대한 우선 청구권을 행사하고 싶습니다. 은행 직원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보통 연대보증인은 채무를 떠안기 싫어하는데 오히려 적극적으로 나서는 경우는 드물었으니까요. 부인, 이렇게 하시면 회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선영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제 권리를 행사하는 겁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죠? 은행은 결국 선영의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영수의 회사 건물에 대한 담보권 실행 절차가 시작됐죠. 영수는 그 사실을 알고 경악했습니다. 은행에서 날아온 통지서에는 명확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연대보증인의 요청에 따라 담보자산에 대한 우선 변제 절차를 진행합니다. 미친 저 여자가 대체 뭐라는 거야? 영수는 회사 변호사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도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사장님, 연대보증인에게는 그런 권리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어요. 영수는 거래처에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은행의 담보권 실행 소식이 퍼지자 거래처들은 하나둘씩 거래를 중단했습니다. 부도 위험이 있는 회사와는 일을 할 수 없다는 이유였죠. 이럴 수가 30년을 바보처럼 살던 여자가. 영수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선영이 결코 바보가 아니었다는 것을요. 그녀는 30년 동안 조용히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편 시어머니는 아들에게서 상황을 전해 듣고 분노했습니다. 그 계집애가 감히 당장 전화해서 그만두라고 해. 시어머니는 직접 선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선영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만 한 통 왔을 뿐이죠. 어머님, 이제 저는 며느리가 아닙니다. 연락하지 마세요. 시어머니는 휴대전화를 집어던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화를 내도 소용없었습니다. 선영은 이미 법의 테두리 안에서 완벽하게 움직이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선영은 단칸방 창가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절반쯤 왔네. 조금만 더 참자. 선영의 눈빛에는 단단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영수의 회사에 압류 통지서가 도착한 것은 한 달 후였습니다.
법원의 공식 문서였죠. 은행의 담보권 실행 절차가 진행되면서 회사 건물과 자산이 모두 동결된 것입니다. 사장님, 이러면 월급도 못 줍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회사 격리 직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영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은행 계좌는 동결됐고 거래처는 모두 등을 돌렸습니다. 회사는 사실상 멈춘 상태였죠. 직원들은 하나둘씩 사표를 냈습니다. 10년 넘게 함께 일한 오래된 직원도 이제 막 들어온 신입사원도 모두 떠났습니다. 영수는 텅 빈 사무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영수는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그는 30년간 아내를 무시하고 처가의 돈을 당연하게 여기고 이혼할 때도 한 푼 주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돌고 돌아 자신에게 돌아온 것이었죠. 영수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선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선영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선영아, 우리 만나서 이야기 좀 하자. 제발. 영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선영은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내일 오후 3시 우리 동네 카페로 오세요. 다음 날 영수는 약속 장소에 나타났습니다. 선영은 이미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영수는 그녀 앞에 앉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영아, 내가 잘못했어. 그러니 제발 이 일을 멈춰줘. 회사가 망하면 나도 어머니도 다 끝장이야. 선영은 조용히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영수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영수 씨, 제가 왜 웃으면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는지 아세요? 영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선영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그건 복수를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저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였죠. 30년 동안 저는 영수 씨와 시댁을 위해 모든 걸 참았어요. 하지만 영수 씨는 저를 한 번도 사람으로 대우하지 않았어요. 선영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친정이 어려워지자 바로 이혼을 요구했죠. 위자료도 재산 분할도 없이 그냥 나가라고 했어요. 그게 30년을 함께한 사람에게 할 짓인가요? 영수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선영은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영수 앞에 놓았습니다. 그것은 친정아버지와 영수 사이의 차용증 사본이었습니다. 이 돈 기억하세요? 친정아버지가 영수 씨 사업을 위해 빌려준 돈이에요. 30년 동안 총 2억 3천만 원. 단 한 푼도 갚지 않았죠. 영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선영은 다른 서류도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 명의로 된 토지 등기부등본이에요. 영수 씨가 제 명의를 도용해서 산 토지죠. 이미 팔았어요. 7억 5천만 원에요. 영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선영은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제가 연대보증인으로 되어 있는 회사 대출 계약서예요. 저는 이 보증을 진 적이 없어요. 영수 씨가 제 도장을 몰래 써서 한 거죠. 하지만 법적으로는 제가 책임을 져야 해요. 그래서 제가 먼저 움직인 거예요. 선영은 서류들을 다시 가방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영수 씨, 저는 복수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제가 받을 것을 받으려는 거예요. 친정아버지가 빌려준 돈, 제 명의로 된 재산, 그리고 제 인생 이제는 제가 지킬 거예요. 영수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선영을 바라봤습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하란 말이야? 선영은 일어서며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영수 씨가 30년 동안 저한테 했던 대로 하세요. 혼자 알아서 해결하세요. 선영은 카페를 나섰습니다. 영수는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죠.
한편 회사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법원에서 회사 건물 경매 공고가 나갔고 채권자들이 줄줄이 채권 신고를 했습니다. 영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상황을 알고 쓰러졌습니다. 구급차에 실려 병원에 갔지만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스트레스로 인한 뇌출혈입니다. 나이가 많으셔서 회복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영수는 병실에서 의식을 잃은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평생 아들만 믿고 살아온 어머니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아들은 어머니를 지킬 힘이 없었죠. 며칠 후 영수의 회사는 공식적으로 부도 처리됐습니다. 법원에서 파산 선고가 내려졌고 모든 자산은 채권자들에게 분배됐습니다. 영수는 말 그대로 빈털터리가 됐죠. 영수는 법원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날씨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앞날은 어두웠죠. 이게 내가 받을 대가구나. 영수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30년간 아내를 무시하고 처가를 이용하고 결국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인과응보였죠. 그날 저녁 영수는 작은 고시원 방에 짐을 풀었습니다. 보증금 200만 원에 월세 30만 원짜리 방이었습니다. 평생 넓은 아파트에서 살던 그에게는 너무나 좁은 공간이었죠. 영수는 방 한 구석에 앉아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결혼 초반 선영에게 꽃다발을 사주던 때,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의 기쁨.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그는 선영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했고 결국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법원에서 선영과 영수가 마주친 것은 최종 재산 분할 심리 날이었습니다. 선영은 단정한 옷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영수는 초췌한 모습으로 앉아 있었죠. 판사는 서류를 검토한 후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 최영수는 원고 박선영에게 차용금 2억 3천만 원과 이자를 합친 3억 1천만 원을 지급하라. 단 피고의 재산이 없으므로 향후 소득 발생 시 분할 변제하도록 한다. 영수는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평생 갚아야 할 빚을 진 것이었습니다. 판사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원고 박선영 명의로 된 토지 및 아파트는 원고의 단독 소유로 인정한다. 피고는 이에 대해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다. 선영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길 영수가 선영을 불렀습니다. 선영아. 선영은 멈춰섰습니다. 하지만 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다. 영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선영은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영수 씨, 저는 영수 씨를 미워하지 않아요. 다만 이제는 제 인생을 살고 싶어요. 선영은 그대로 걸어갔습니다. 영수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주저앉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결국 회복하지 못하고 요양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영수는 매달 요양비를 내기 위해 낮에는 공사장에서 밤에는 편의점에서 일했습니다. 66의 나이에 처음 하는 육체 노동이었죠. 이 나이에 이런 일을 하게 될 줄이야. 영수는 무거운 짐을 나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허리가 아팠고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요양비를 내려면 일을 해야 했으니까요. 요양병원을 방문한 날 시어머니는 희미한 의식으로 아들을 알아봤습니다. 영수야, 선영이는 어디 갔니?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가늘었습니다. 영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어머니의 손을 잡고 눈물만 흘렸죠.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선영은 그 무렵 친정아버지가 입원한 병원을 찾았습니다. 토지를 판 돈으로 밀린 병원비를 모두 냈고 앞으로의 치료비도 미리 예치해뒀습니다. 아버지,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병원비는 제가 다 해결했어요. 선영이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며 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선영아 고맙다 아빠가 너한테 집만 되어서. 선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아버지는 평생 저를 위해 희생하셨잖아요. 이제 제가 아버지를 돌볼 차례예요. 아버지는 딸을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미안함과 고마움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선영은 병원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해가 구름 사이로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긴 터널을 지나온 것 같았습니다. 이제 빛이 보이기 시작했죠. 1년이 지났습니다. 선영은 작은 단칸방에서 나와 투룸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크지는 않지만 깨끗하고 햇살이 잘 드는 집이었죠. 선영은 토지를 판 돈의 일부로 작은 회계대행 사무실을 차렸습니다. 50년 만에 다시 시작하는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고객이 많지 않았지만 선영의 꼼꼼함과 성실함이 입소문을 타면서 조금씩 일이 늘어났습니다. 박 선생님, 이번 달 세금 신고 잘 부탁드립니다. 단골 고객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선영도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걱정 마세요. 제가 꼼꼼하게 처리해 드릴게요.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 선영은 마트에 들러 장을 봤습니다. 예전처럼 큰 카트를 끌 필요는 없었습니다. 혼자 먹을 만큼만 사면 됐으니까요. 하지만 선영은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유로웠죠. 저녁을 먹고 선영은 거실 소파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선영은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주말이면 선영은 요양병원에 있는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아버지는 많이 회복했습니다. 비록 휠체어를 타야 했지만 정신은 또렷했고 말도 잘했죠. 선영아, 너 요즘 얼굴이 밝아 보인다.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선영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런가요? 아버지가 건강해지셔서 제 마음도 편해졌나 봐요. 아버지와 선영은 병원 정원을 산책했습니다. 날씨가 좋은 날이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고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죠. 선영아, 아빠가 너한테 미안하다. 내 결혼 생활을 망친 것 같아서.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선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아버지 잘못이 아니에요. 제가 선택한 삶이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제가 선택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잖아요. 아버지는 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거칠고 주름진 손이었지만 여전히 힘이 있었습니다. 고맙다, 선영아. 내가 아빠의 자랑이야. 선영은 아버지의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환하게 웃었죠. 선영은 가끔 영수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는 사람을 통해서였죠. 영수는 여전히 낮에는 공사장에서 밤에는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요양병원에 계신 어머니를 돌보기 위해서였죠. 참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그렇게 돈과 체면을 중요하게 여기던 사람이 이제는 막노동을 하고 있다니. 지인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선영은 씁쓸하게 웃을 뿐이었습니다. 그 사람도 나름 배우고 있겠죠. 인생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잖아요. 선영은 영수를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쓰러웠습니다. 하지만 동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은 영수가 자신의 선택으로 만든 결과였으니까요. 어느 날 선영은 슈퍼마켓에서 영수를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영수는 작업복 차림으로 라면과 김밥을 사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많이 수척해져 있었고 허리도 많이 굽어 있었죠. 영수는 선영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선영은 조용히 인사했습니다. 영수 씨. 영수는 머뭇거리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영아, 잘 지내지? 두 사람은 더 이상 말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선영은 계산을 마치고 슈퍼마켓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정말 남이었으니까요. 선영의 사무실에는 점점 더 많은 고객이 찾아왔습니다. 소문이 퍼지면서 근처 소상공인들이 주로 왔죠. 선영은 그들의 세금 신고를 도와주고 때로는 경영 상담도 해줬습니다. 박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덕분에 세금을 많이 아꼈어요. 한 식당 주인이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선영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일을 마치고 선영은 사무실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봤습니다. 저녁거리가 활기차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오가고 차들이 지나가고 가게에서는 불이 켜지고 선영은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도 이제 이 세상의 일부구나.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고 나 혼자 살아가고 있구나. 그 생각이 선영을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느끼는 진짜 행복이었죠. 선영은 주말마다 아버지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때로는 병원 정원을 산책하고 때로는 병실에서 옛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선영아, 너 어렸을 때 참말 잘 들었지. 공부도 잘하고 착하기까지 했어. 아버지가 회상했습니다. 선영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키우셨잖아요. 아버지는 저한테 늘 최선을 다하라고 가르치셨어요. 아버지는 딸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하다, 선영아. 아빠가 너를 지켜줘야 했는데 오히려 내가 아빠를 지켜줬구나. 선영은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이번엔 제가 버팀목이에요. 아버지는 평생 저의 버팀목이었잖아요. 이제는 제 차례예요. 아버지는 딸의 손을 꽉 잡으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나뭇잎이 노랗게 물들었습니다. 선영은 공원을 산책하며 떨어지는 낙엽을 바라봤습니다. 예전에는 가을이 슬픈 계절이었습니다. 끝과 이별을 의미하는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가을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의 계절이었죠. 선영은 벤치에 앉아 따뜻한 커피를 마셨습니다. 사람들이 오가는 모습을 보며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나도 저 사람들처럼 평범하게 살 수 있구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새로운 고객의 전화였습니다. 선영은 밝은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박선영 회계사무소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전화를 끊고 선영은 다시 공원을 바라봤습니다. 바람이 불어 낙엽이 흩날렸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춤을 추는 것 같았죠. 선영은 미소를 지으며 일어섰습니다. 이제 사무실로 돌아갈 시간이었습니다. 할 일이 많았으니까요. 어느 겨울날 선영은 오래된 가계부를 꺼내봤습니다. 30년간 적어온 기록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날짜, 금액, 용도 모든 것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었죠. 선영은 그 가계부를 천천히 넘겨봤습니다. 결혼 첫 해의 기록, 아이가 태어났을 때의 기록, 친정에서 돈을 보낼 때마다의 기록, 모든 순간이 거기 있었습니다. 이제 이건 필요 없겠네. 선영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계부를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매달릴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선영은 새 노트를 꺼내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날짜를 적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미래를 기록할 것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송이들이 조용히 쌓여가고 있었죠. 선영은 그 모습을 보며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선영은 사무실 창가에 작은 화분을 놓았습니다. 빨간 제라늄이 피어 있었죠. 예쁘네요, 선생님. 고객이 화분을 보며 말했습니다. 선영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제가 직접 키우는 거예요. 매일 물을 주고 햇빛을 쐬어주니까 이렇게 예쁘게 피었어요. 고객이 나가고 선영은 혼자 화분을 바라봤습니다. 작은 꽃이지만 정성을 들이면 이렇게 아름답게 피어난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나도 이 꽃처럼 이제 다시 피어나고 있는 건가? 선영은 생각했습니다. 30년간 억눌려 살았지만 이제는 자유롭게 살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그늘이 아니라 자신의 빛으로 살 수 있었죠. 저녁이 되어 사무실 문을 닫고 나올 때 선영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별을 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늘 고개를 숙이고 살았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선영은 고개를 들고 당당하게 걸을 수 있었습니다. 웃음의 의미를 되찾았으니까요. 웃으면서 헤어져 준 건 복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선영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앞으로도 선영은 자신의 삶을 살아갈 것이었습니다.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당당하게 밤하늘의 별처럼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빛나며. 재미있게 보셨나요? 여러분은 선영처럼 30년을 참고 살다가 결국 홀로 서기에 성공한 이야기를 보시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주변에 이런 상황을 겪은 분이 계신가요? 여러분이라면 선영처럼 조용히 준비하셨을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을 택하셨을까요? 인생 선배님들의 삶의 지혜를 들려주세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다음에도 더욱 재미있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